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입니다.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이 자기 나라 주유소에서 휘발유 배급을 시작한 그 시점에 그 똑같은 나라가 한국에 원유를 팔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소를 때려서 푸틴이 흔들린다는 식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진짜 무대는 모스크바가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왜 하필 지금 한국이 러시아 원유로 갈아탔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을 미국이 왜 묵인했을까요? 오늘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소를 때린 그 손이 어떻게 부산항 정유 단지까지 흔들고 있는지 표면, 동기, 결과 3단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던지고 갈게요. 지금 러시아 정유 능력의 40%가 사실상 멈춰 있어요. 5월 한 달에만 정유소 16곳이 드론에 맞았습니다. 전쟁 들어가서 한 달 기준 최고치예요. 이건 단순한 러시아 연료 위기가 아닙니다. 동북아 에너지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사건의 한 단면이에요. 표면을 먼저 봅니다. 러시아 25개 주에서 휘발유가 동나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얼마나. 그 다음 동기로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확히 무엇을 노렸길래 이 정도까지 됐는지 그 안에 하이드로크래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봅니다. 그 흔들림이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한국의 주유소 가격, 우리 반도체 공장의 나프타 공급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게 사실 오늘 진짜로 짚어볼 부분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가 10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연료 위기가 25개 주로 번졌어요. 정확히 엿새 전에는 15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10개 주가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점령지 6곳이 더 붙어요. 크림, 세바스토폴,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점령한 땅에서도 연료가 동나는 겁니다. 점령지에 안정적으로 기름도 못 대주는 점령군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푸틴 체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크림에서는 AI90이 한 리터에 1달러 14센트인데 모스크바는 96센트예요. 같은 나라 안에서 가격 차이가 20% 가까이 납니다. 크림은 이미 쿠폰제로 들어갔어요. AI95는 1인당 20리터씩만 팔고 있고요. 모스크바 외곽 주유소들도 1인당 휘발유 60리터, 디젤 100리터로 잘랐습니다. 장면 하나 더 떠올려 볼까요? 4월 20일 크라스노다르 지역 투합세 정유소.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연료 탱크 24기가 파괴됐고 4기가 추가로 손상됐습니다. 펌프장, 송유관, 철도 적재 시설까지 같이 망가졌어요. 정유소 한 곳이 망가지면 거기서 나오던 휘발유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5월에만 16번 반복됐어요. 러시아 휘발유 생산은 그 결과로 14% 떨어졌습니다. 독립주유소 체인들은 러시아 연료 판매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들인데 재고를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라고 매도자가 5월 22일에 전했어요. 업계 관계자 말이 정확합니다. 메이저 정유사들이 자기네 직영 주유소부터 먼저 채우고 독립업체들한테는 물량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정부 반응이에요. 크라스노다르 주지사 콘드라티예프는 인위적으로 만든 소동이라고 잘랐어요. 그런데 정작 러시아 에너지부는 6월 8일에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한쪽은 별일아니라고 하고 다른 쪽은 비상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면 단순히 정유소 몇 곳 맞았다고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뭘 정확히 노렸느냐인데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를 때리니까 휘발유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흔들리고 결국 협상장으로 끌려 나올 거다.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들어와서 이런 연료 부족 몇 번 겪었어요. 2025년 가을에도 한 번 컸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8월에 정유소 14곳을 때렸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 금지하고 몇 달 버티고 어떻게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연료 부족, 푸틴 흔들림, 이 공식으로는 안 풀려요. 그러면 이번이 왜 다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한국이 이 그림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주류 보도만 보면 러시아 휘발유 부족,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유사사 임원들이 산업통상부랑 뭘 의논하고 있었는지 그건 거의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양측이 소년 얘기 거꾸로 해요.
우크라이나가 매일 밤 드론을 보내는 게 양치기 소년이 매일 외치는 그림이 아닙니다. 매일 늑대를 진짜로 풀어놓는 거예요. 늑대가 진짜 오든 말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러시아 정유소가 지치는 게 진짜 목적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확히 뭘 노리는지 들여다볼게요. 정유소 안에는 원유를 휘발유나 디젤로 바꿔주는 핵심 장치가 있어요. 가장 비싸고 가장 복구가 어려운 부분인데 전문 용어로는 하이드로 크래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유소의 심장이에요. 이게 한번 깨지면 몇 개월 단위로 복구가 안 됩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숫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소를 38번 때렸어요. 그중 5월 한 달에만 16번이 들어갔습니다. 전쟁 시작하고 가장 높은 월간 수치예요. OILX 자료 보면 러시아 정유 적재량이 연초 대비 14% 줄었고 전쟁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로이터가 6월 1일에 전한 내용인데요. 5월 디젤 생산이 10% 감소했어요. 4월에도 10%였습니다. 2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면 이건 추세거든요.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우크라이나 드론 타격의 영향이 2016년 중반까지는 러시아 정유 가동률을 억제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BC 뉴스가 지난주 정리한 데이터가 있어요. 러시아 방공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출신 스투팍 분석가 말이 인상적이에요. 러시아 방공망의 침식, 그리고 그에 따른 우크라이나 드론 타격, 성공률 상승은 즉각적인 전술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모스크바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잠식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푸틴의 돈줄을 매일 밤 조금씩 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RFE, RL이 인용한 미트로바 분석이 결정적이에요. 2016년 우크라이나 타격이 더 위협적인 이유는 러시아 정유 시스템을 이미 부쉈기 때문이 아니라 압박 하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여력을 점점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매일 한 방씩 때려서 회복 능력 자체를 갉아먹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개판어 분전이에요. 매일 밤 정유소 한두 곳 맞고 그게 5월에는 16번 반복되고 보수 외신들도 슬슬 티핑 포인트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 천리뚝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잖아요. 하이드로 크래커 하나 깨지면 그 정유소 전체가 몇 달 멈춥니다. 그 개미 구멍이 5월에 16개 뚫린 거예요. 푸틴이 4월 1일에 휘발유 수출 금지했고 6월 1일에는 항공유까지 금지했습니다. 자기 나라 안 채우기도 모자란다는 신호예요. 이 수출 금지가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짚을게요. 러시아는 세계 원유 수출 2위, 정제유 수출에서도 핵심 공급국이에요. 그런데 자기 시장이 비니까 수출 자체를 막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에요. 외환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내 가격을 잡으려는 거예요. 가격 폭등 두려워서 외화벌이 줄이는 결정,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러시아 정부도 자기 시스템이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위기가 진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모스크바가 아니에요. 모스크바는 그래도 버텨요. 흔들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서 호르무즈가 봉쇄됐어요. 한국 원유 수입의 70% 안팎이 중동산입니다. 그 길이 닫힌 거예요.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호르무즈 봉쇄 직전 출발한 마지막 VLCC가 3월 25일 전후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SK에너지, HD, 현대오일뱅크, S오일, GS칼텍스, 정유사사 고위 임원들이 산업통상부랑 잇따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어요. 러시아산 원유 도입. 그리고 3월 25일 MBC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부 양기욱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이에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풀어 말하면 미국이 한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묵인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을까요? 2022년 4월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 들어갔을 때 끊었거든요. 4년 만에 복귀해요. 로이터가 4월 15일에 전한 숫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경로로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어요. 나프타도 210만 톤 별도로 잡았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에서 1,800만 배럴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일본도 똑같이 갔어요.
서울신문 권윤희 칼럼이 짚었듯이 일본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끊었던 러시아 원유 조달을 재개했습니다. 동북아 양대국이 동시에 같은 결정,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구조적 신호예요. 여기서 잠깐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러시아산 원유는 중동산이랑 성질이 달라요. 한국 정유소들은 중동 원유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거든요. 러시아 원유로 갈아타면 정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운송, 보험, 결제 채널까지 다 다시 짜야 해요. 코리아프로가 짚은 부분인데 단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영상 도전 과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더 좋은 옵션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서 한 거예요. 여기서 야권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장이 원화가치 세계 꼴찌라는 프레임을 꺼냈어요. 에너지 안보 무능론도 들리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짚고 갑시다. 윤 정부 시절에 한미일 라인 강화한다고 러시아 라인 완전히 끊어놓은 게 누구였습니까? 그 구조를 물려받아서 호르무즈 한 방에 대안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같은 기준을 그때 적용했더라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같은 기준이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6월 9일에 보도한 내용도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휘발유와 디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김용범 수석 정책조정관이 공구업체의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발표 전이라고 했고요. 일반 가정 부담 최소화를 우선한 결정이에요. 지상파에서는 한국 러시아 원유 수입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 뒤에 어떤 외교적 조율이 있었는지, 미국이 왜 묵인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구도는 잘 안 다뤄요. 보시면 알잖아요. 홈이면 됐을 일이었습니다. 중동 원유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면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지금은 가래도 부족해서 삽까지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에는 세 번째 축이 있어요. 북한입니다. 푸틴이 4월 1일에 휘발유 수출 금지했고 6월 1일에 항공유까지 금지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한테서 받던 게 정제유였습니다. 유엔 상한선을 초과해서 운송됐다는 의혹은 2024년부터 계속 제기됐고요. 무기 보내고 기름 받는 구조였거든요. 기록을 짚어봅시다. 2024년 5월 미국 백악관 NSC 대변인 존 커비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보스토친이 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반하고 있고 3월 한 달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이 갔다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 상한선이 있는데 3월 한 달에 그 3분의 1을 보낸 셈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 행사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푸틴이 자기 나라 휘발유도 모자라서 배급하고 있는데 북한한테 이 정도 물량을 계속 보낼 여유가 있겠습니까?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이네요. 다들 안전한 우회로라고 하는데 정작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우회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 같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점점 더 중요한 공급선이 되고 있고요. 같은 나라, 두 방향, 같은 위기, 다른 결과. 이 그림에서 분명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에너지 안보는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동맹의 문제예요. 호르무즈가 닫히든 러시아가 흔들리든 어느 한 곳에 너무 많이 의존한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였던 겁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죠.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이 자기 나라 주유소에서 배급을 시작했는데 그 똑같은 나라가 한국에 원유를 팔겠다고 손을 내미는 게 정상으로 보이느냐고. 이제 그 질문의 진짜 의미가 보이실 겁니다. 정상이 아닌 게 그 거래 자체가 아니에요. 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에너지 지도의 상태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지 봅시다. CREA, 그러니까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 자료가 흥미로워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 원유 수출의 51%를 중국이, 38%를 인도가 사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기 들어오면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네 나라가 러시아 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요. 친미 진영 두 나라가 친러시아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CSIS 분석을 한번 짚을게요. 한국이 호르무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원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프타 35%가 호르무즈 경유예요. 나프타가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거의 모든 제조업의 출발점입니다. 헬륨은 64.7%가 카타르산이에요. 라스라판 가동 중단되면서 가격이 이미 40% 올랐습니다. 헬륨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곧 반도체 위기예요. 반도체 위기가 곧 AI 경쟁력 위기고요. 기후 에너지 경제가 잘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이제 연료 확보를 넘어 전력 안전 공급 능력으로 제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 다 전기 먹는 산업이에요. 그 전기 뒤에 결국 원유와 가스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뭡니까? 가격 상한제 1997년 이후 처음, 비축유 활용, IEA 기준 최소 91분,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실용주의. 정작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전력 문제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하고 있다고요.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믹스로 갔다는 얘기죠. 비축유 얘기 잠깐만 더 짚을게요. IEA 회원국은 순수 입량 기준 최소 91분의 석유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하고요. 한국은 정부 비축뿐 아니라 민간 의무 비축도 제도화돼 있어요. 27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한정 가는 건 아닙니다. 길어야 몇 달분이거든요. 호르무즈가 길게 닫히면 그 다음에는 더 비싼 선택지밖에 안 남아요.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또 있어요.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한테 러시아 원유 사지 말라고 압박하고 중국한테는 관세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묵인한 거예요. 왜 묵인했을까요? 한국이 옵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묵인해주지 않으면 한국이 정말로 무너지거든요. 동맹 입장에서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세컨더리 제재 면제 카드를 던져준 겁니다. 그 자체가 한국이 얼마나 구석에 몰려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예요. 야권은 환율과 유가를 두고 정부 흔들기 들어왔는데 솔직히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호르무즈 차단의 구조적 영향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비교해보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게 윤 정부 시절 한미일 라인 강화한다고 러시아 끊어놓고 호르무즈 한번 닫히니까 옵션이 없는 거예요. 자충수를 둔 거죠, 결국. 그 청구서가 지금 이재명 정부 손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해 봅시다. 러시아 정유소 16곳이 5월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그 러시아 원유로 갈아탔고 일본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17번째, 30번째 정유소를 때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러시아 원유 공급이 더 흔들리면 한국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중국 정제유를 사야 합니까? 그러면 베이징의 지렛대가 어디까지 커지는지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아니면 미국 셰일을 2배 가격에 사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반도체 원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린다 해도 이 그림은 이제 영구적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지도는 더 이상 안정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까지 밀려간 그 그림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 그 거리는 평소에 안 보이거든요. 호르무즈가 닫혀봐야, 러시아가 흔들려봐야 우리가 얼마나 의주 가까이 있었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이고 나면 다시 안 보이던 시절로는 못 돌아가요. 앞으로 동북아 에너지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질지, 다음 우크라이나 타격, 다음 호르무즈 신호, 다음 정부 대응까지 같이 추적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